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9.3입니다. 비영리법인의 법인세라고 되어 있는데요. 1번에 먼저 비영리법인의 범위하고 납세 의무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1번 내용은 이미 우리가 챕터 1에서 공부했던 얘기예요. 새로운 얘기가 아니고 챕터 1에서 공부했던 얘기입니다. 먼저 가로 1번의 비영리법인의 범위 보시면 비영리 내국법인, 학술, 종교, 자선 등 민법 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들 비영리 법인이 되고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32조에 따른 목적과 유사한 목적 가진 법인들, 그다음 국기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들 다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외국의 정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비영리 외국법인으로 보게 되고 또 외국법인 중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들이 비영리 외국법인이 당하죠. 챕터 1에서 정리했던 겁니다. 괄호 2번 비영리 법인의 납세 의무 돼 있어요. 일단 비영리 법인 같은 경우는요, 고유목적 사업소득과 수익사업소득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고유목적 사업소득은 과세를 안 합니다. 수익사업소득 여기 대해서만 과세해요. 그래서 내국법인이든 외국법인이든 비영리 법인은 각 사업소득이 고유목적 사업소득은 과세가 안 되고 수익사업에서 번 소득 요것만 이제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으로 얘기하면 대학 같은 경우에 등록금 수입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고유목적 사업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과세가 안 되는 거고, 대학이 별도의 뭐 부동산 같은 경우로 임대했다, 그리고 임대를 받게 됐다, 그런 것들은 이제 수익사업소득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만 이제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영리 내국은 국내 외 소득을 과세하는 거고, 외국법인은 국내 소득만 과세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영리 법인 같은 경우는 문 닫는다, 그럼 잔이산을 다른 비영리 법인한테 귀속시키거나 국가에 귀속시켜요. 따라서 이 청사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근데 비영리 법인이라도 부동산 투기 있으면 투기는 막아야 되거든요. 토지 등 양도소 법인세는 전부 다 납세 의무가 있게 되는 거고요. 미활소득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아까도 정리했지만 미활소득은 돈을 벌어가지고 투자나 임금 증가나 이런 데 써야 되는 건데 이런 데 써라 이렇게 강제할 수가 없단 말이죠. 상표로 강제했었기 때문에 미활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비영리 법인은 수익사업소득에서 과세한다고 있어요. 고유목적 사업소득은 과세하지 않고 수익사업소득. 비영리 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했을 때 거기서 발생한 소득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 범위는 열거돼 있습니다. 원래 우리 법인세 같은 경우는 순자산 증가설에 따라서 과세한다고 있어요. 법인이 번 소득은 전부 다 과세한다라고 있습니다. 근데 비영리 법인은 안 그래요. 열거된 수익사업소득, 여기서 번 소득만 과세하게 됩니다. 열거된 수익사업소득 보시면 동그라미 1번부터 6번까지 6가지가 있거든요. 이 6가지 소득을 과세하는 건데 6가지 여러분 파생상품 매매 차익 같은 거 있나요 없나요? 없죠. 1번, 2번은 이자 배당소득, 2번은 사업소득, 3번에 주식 양도소득, 4번에 채권 양도소득, 5번에 유무형자산의 양도소득, 6번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이라고 돼 있어. 파생상품 이런 거 들어가 있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비영리 법인이 파생상품을 투자했어요. 그리고 수익을 얻게 된 거야. 그런 것들은 열거 안 돼 있으니까 과세가 안 됩니다. 화살표.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열거된 수익사업소득을 정리해 두셔야 되는데요. 비영리 법인의 열거된 수익사업소득은 개인의 소득과 비슷해요. 여러분 개인이 돈 벌잖아요. 그럼 소득세 과세하죠. 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이 전체 몇 가지가 있죠? 8가지가 있어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소득 8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열거돼 있잖아요. 얘도 그 열거된 소득 과세하는 거예요. 근데 개인한테만 나타나는 소득이 있어요. 여러분 이자 배당은 비영리 법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 법인이 여유자금을 은행에 이체해서 이자 생길 수 있고요. 주식 투자해서 배당 받을 수 있어요. 이자 배당은 있을 수 있는데 또 사업소득도 있을 수 있어. 대학이 남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있을 수 있어. 근데 근로소득이라고 하는 건 이건 개인만 얻는 소득이지 법인이 얻을 수 있는 소득은 아니에요. 그래서 근로소득은 여기 안 들어가요. 근로소득 안 들어가고 연금소득이라고 하는 것도 개인이 버는 소득이에요. 법인이 벌 수 있는 소득이 아니에요. 연금소득도 빠져. 연금소득도. 퇴직소득이라고 하는 것도 개인한테만 발생하는 거예요. 법인한테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빠지는 거 빼고 나머지 것들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 개인처럼 이자소득이 있다. 열거된 수익사업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두 번째, 배당소득이 있다. 개인처럼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활동을 영위한다. 고유목적 사업 말고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거예요. 거기서 발생한 소득이 있다. 과세합니다. 사업소득.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기타 등등 한국 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 있죠? 여기서 발생한 소득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3번 주식 양도소득.
주식 양도소득이 개인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으로 과세가 되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수익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거고요. 그 다음 채권 양도소득. 4번 같은 경우는 개인 쪽에선 과세가 안 돼요. 개인 같은 경우는 채권 유통 활성화 차원에서 채권 매매 차익 과세 안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과세를 합니다. 채권 팔아서 발생한 소득이나 주식 팔아서 발생한 소득이나 차이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선 과세하게 되고, 그 다음 5번 유형 무형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 도시 같은 거, 건물 같은 거 팔아가지고 발생한 소득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6번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준부동산이죠. 그 다음 기타 자산. 이런 거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개인하고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개인하고 비슷하게 규정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수익사업소득으로 비영리법인한테 또 과세가 되는 소득을 말하는 거고요. 다음에 몇 가지 주의할 점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 보시면 사업소득이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 부분에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있죠. 과세 안 하는 소득 말하는 거예요. 자, 사업 중에서 축산업,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외에 일반적인 농업, 농업 지원하기 위해서 농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상업적인 연구개발업, 상업성이 없으니까 여기서 발생한 순수 연구개발업에서 발생한 소득도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기타 여러 가지 열거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이 정도 좀 기억을 해두고요. 그 다음 5번 보시면 유형 무형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대표적으로 비영리 법인이 건물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건물을 팔았다. 이 건물을 고유목적 사업에 쓰던 게 아니라 그냥 고유목적 사업에 안 쓰고 있던 일반 건물을 판 거예요. 그럼 투기 목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과세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해당 유무형 자산의 처분이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요거는 제외할게 라는 거예요. 자, 이 자산의 특징 3년 이상 계속. 어디에 썼던 고정자산이냐면 고유목적 사업에 썼던 유형자산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 박물관이에요. 여러분 미술관이에요. 비영리 법인이거든. 자,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박물관 미술관으로 쓰고 있던 건물을 판 게 아니라 그냥 투기 목적으로 건물 하나 가지고 있었어. 그 건물을 판 거예요. 그리고 양도 차익이 생긴 거야. 그거는 요거예요. 수익사업소득이 되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한 거잖아요. 과세 대상이 돼. 근데 그게 아니고 박물관으로 한 10년 정도 썼어. 3년 이상 계속 오랫동안 쓴 거예요. 그 건물을 판 거예요. 이사하려고 팔 수 있어. 그리고 이거는 투기 목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런 건물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팔아서 발생한 소득은 과세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왜냐면 얘는 수익사업에 썼던 자산이 아니라 고유목적 사업에 썼던 자산이고 고유목적 사업이 소득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는 과세하지 않을게 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돼요. 별표 4번 보시면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유지 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 입장료 수입 등 부수 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쓴 걸로 보게 됩니다. 이 문장은 기억하죠. 무슨 얘기냐면 박물관으로 썼던 건물이에요. 그 건물을 팔았다. 3년 이상 계속해서 박물관으로 썼던 건물을 팔았다. 고유목적 사업 소득으로 안 본다고 있어요. 그 수익 사업 소득으로 안 본다고 있어요. 과세 안 하는 소득이라고 있어요. 근데 박물관을 운영하면서 우리가 입장료 같은 거 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수익이 생긴 거예요. 이런 수익이 생겼으면 이거는 수익 사업을 영위했던 자산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과세해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아니, 이름 그대로 이거는 부수 수익이잖아요. 수익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일부 수익인데 그것 때문에 수익 사업용 자산으로 본다? 이건 좀 무리가 있단 말이지. 부수 수익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 뭘로 썼어요? 박물관으로 썼던 거잖아요. 고유목적 사업용으로 썼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고유목적 사업용 자산으로 보는 거지 수익 사업용 자산으로 보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과세 안 한다. 그런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구분경리.
그럼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는 지금 자산, 부채, 손익이라고 하는 게 고유목사업용이 있을 것이고 또 수익사업용이 있을 거예요. 이걸 따로따로 구분 기록을 해줘야 돼요. 자, 이제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볼 겁니다. 비영리법인 여러 가지 과세특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과세특례가 괄호 1번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이에요. 뭔가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건데 기본 구조부터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그림이 있는데 X5년, X6년, X7년, X8년, X9년, X10년입니다. 지금이 X5년 5기라고 볼게요. 이 회사가 5기 때 돈 번 게 있어요. 소득이 있습니다. 이 비영리법인이 돈 번 게 수익사업용에서 돈 번 게 일단 이자 배당 소득이 100원만큼 있었어요. 이자 배당 100원. 은행에 돈 맡겨서 이자 받은 게 있고 주식에 투자해서 배당 받은 게 있는 거예요. 수익사업 소득이죠. 그다음 그 밖에 수익사업 소득 뭐 예를 들어서 제조업 같은 거 요걸 영위해서 또 200원만큼 번 게 있습니다. 전체 번 돈이 300원이에요. 근데 원칙적으로 이거는 수익사업에서 번 돈이니까 법인세 내야 되겠죠. 근데 이걸 법인세를 다 내버린다. 이 돈 가지고 법인세 내버린다. 그러면 남는 돈이 줄어들죠. 근데 보통 비영리 법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익사업에서 돈 벌잖아요. 그럼 요거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원래 영위하던 좋은 사업, 고유목적 사업 있죠. 거기다가 돈을 써요. 뭐 장학금용으로 돈 주기도 하고 학교 같은 경우 건물 짓는 데 써야 되고 학교 기자재 확충하는 데 써야 되고 고유목적 사업에 쓴단 말이죠. 그럼 이 돈에 대해서 지금 당장 법인세를 매긴다라고 한다면 그 고유목적 사업에 쓸 수가 없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돈 번 거, 수익사업에서 돈 번 거 고유목적 사업에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과세 이연을 해주는 거예요. 이 돈 번 거에 대해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이라는 걸 설정해서 송금 산입을 해줘가지고 법인세를 일단 줄여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은 안 걷겠다. 그리고 설정했으니까 이제 써야 되겠죠. 준비금 설정했으니까 5년 동안 이 준비금을 설정한 걸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금 사용기간은 5년입니다. 5년 끝나고 나서 이제 그리고 이제 환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즉 과세 이연 제도를 적용해 주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정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일단 5기에 지금 소득이 1번, 2번 두 개 있다고 있습니다. 이자 배당 소득이 100원, 기타 수익사업 소득이 200원이 있는데 여기에 일정 율만큼 우리가 준비금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이자 배당은 재투자 같은 거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 벌었다, 예금에서 돈 벌었다, 주식 사서 배당 받았다. 100% 고유목적 사업에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자 배당 소득은 100% 전부 다 준비금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 고유목적 사업에 쓸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기타의 수익사업 소득, 예를 들어서 제조업 소득, 이 제조업에서 번 소득 가지고는요, 이 소득은 고유목적 사업에 다 쓰기가 어려울 수 있어. 왜냐면 제조업도 계속 사업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도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타 수익사업 소득 같은 경우는 100% 고유목적 사업에 쓰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50% 정도, 50% 정도만 고유목적 사업에 쓴다고 가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준비금 설정 어떻게 하냐면 이자 배당 소득 100원은 100%다. 100원에 100% 곱해서 100원 다 준비금 설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기타 수익사업 소득은 200원 있죠. 요거는 절반만 50%만 설정할 수 있도록 해줘요. 물론 어떤 법인들은 요 율이 조금 올라가기도 해요. 80% 적용하는 수도 있고 100% 적용하는 수도 있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타 수익사업 소득은 50%가 되는 거예요. 다만 올해 지금 기타 수익사업에서 번 게 200원인데 이게 다 안 남아있을 수 있어요. 보니까 이 회사가 특례 기부금으로 지출한 게 50원이 있어. 그리고 2월 결손금이 30원 있는 회사예요. 그럼 정부는 어떻게 보냐면 기타 수익사업 소득 200원 중에 50원은 특례 기부금 지출했으니까 남은 건 150원이다. 또 남은 거 150원 중에 이 회사의 과거 결손금 메꾸는 거 30원. 결손금부터 막 메꾸고 뭐 미리 돈 쓰든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50원 남은 것 중에 30원은 결손 메꿨다라고 봐요. 그럼 특례 기부금 지출한 거 빼고 2월 결손금 메꾼 거까지 빼고 나면 남는 돈은 120원 지금 남은 거예요. 그럼 거기에 50%만큼 준비금 설정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숫자 계산하면 100원에 100%, 120원에 50% 하면 160원입니다. 160원만큼 준비금을 설정하는 거예요. 이때 과세소득에서 이 금액을 줄여줘요. 송금 산입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준비금 설정했으면 앞으로 이제 다음 기부터 5년 동안 쓰면 돼요. 6년, 7년, 8년, 9년, 10년 동안 쓰면 됩니다. 어디다 쓰면 되냐면 고유목적 사업에 이 돈을 쓰거나 아니면 이제 일반 기부금에 지출하면 돼요.
고유목적사업에 쓰거나 일반 기부금에 쓰거나. 자, 쓴 게 만약에 100원이라고 보겠습니다. 100원. 100원은 잘 썼고. 그리고 이제 5년 말까지, 5년차 말까지 안 쓴 게 60원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60원은 용도에 쓰지도 않을 거면서 과세 이연만 한 거잖아요. 그럼 요거는 5년차 말에 안 쓴 건 입금에 산입하게 되는 거예요. 과세 송금 산입 설정하면서 안 했잖아요. 요때 가서 입금 산입해요. 그리고 정부는 결국은 100원, 60원에 대한 돈은 60원에 대한 세금은 5년 있다가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5년치 이자까지 받습니다. 나중에 환입할 때는 미상분에 대해선 이자까지 걷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기본 구조는 일단 준비금 설정부터 먼저 해야 되죠. 1번 설정, 2번 사용해야 되죠. 3번 그리고 이제 환입하면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등 보겠습니다. 먼저 설정 보겠습니다. 설정 대상은 비영리 내국법인이 설정하는 거고요. 설정 목적은 나중에 고유목적사업에 쓰기 위해서 또는 일반 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거예요. 설정 한도입니다. 얼마큼 설정할 수 있냐? 아까 시계에서 잠깐 봤습니다. 이자랑 배당 같은 경우는 100% 설정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 기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50%만 설정할 수 있다고 있습니다. 근데 기타 수익사업 소득은 특례기부금 지출하고 2월 교수금 메꾸고 남은 소득 그걸로만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타 수익사업 소득 금액에서 1번의 소득 금액을 제외한 수익사업 소득 금액이니까 기타 수익사업 소득 금액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2월 교수금 빼고 특례기부금 빼고 남는 소득의 50%가 되는 겁니다.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설정할 때는 원칙은 결산 중상이에요. 회사가 비용 계상해야 됩니다. 다만 외감 대상 비영리 법인 같은 경우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비용으로 계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잉여금 처분에 의한 임의신고 조정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결산 중상이고 외감 대상 비영리 법인만 잉여금 처분에 따른 임의신고 중이 되는 거예요. 세부 증액 볼게요. 아까 이자 배당 같은 경우는 100% 설정할 수 있다고 했죠. 다만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비영업 대금의 이익, 우리 이자 중에서 비영업 대금의 이익, 요것도 이자 소득이죠. 요거는 50%만 설정할 수 있어요. 얘는 100% 설정하는 이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00% 설정하는 이자 소득 금액 별표시 2번 여기서 비영업 대금 이익은 제외한다는 거니까 얘는 50%만. 비영리 법인이 비영업 대금이 있다는 얘기는 돈을 누구한테 빌려줬다는 거잖아요. 바람직하다고 보기가 어려워. 비영리 법인이 뭐 학교 이런 데서 대여한다? 은 좋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발생한 이익은 100%까지 과세이연해주는 혜택 주는 설정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얘는 기타 수익사업 특처럼 50%만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기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요. 소득의 50%까지만 고유목적사업 준비 설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몇 개 회사 예외들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있는 회사들은 80%까지 설정할 수 있고요. 동그라미 2번, 3번, 4번 밑에 있는 회사들은요. 이 법인들은 기타 수익사업 소득이라도 100%까지 설정할 수 있어요. 조금 혜택을 주는 회사라고 볼 수 있어요. 동그라미 보시면 80%는 어떤 거냐면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 중에 5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회사들. 비영리 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준비 설정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쓰는데 그 쓰는 금액 중에 절반 이상을 장학금으로 주는 거예요. 그럼 이런 회사들은 더 많이 설정할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 80% 혜택 주는 거예요. 근데 50%보다 더 많이 8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이다. 그러면 100%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80% 율 적용한 회사는 50% 이상 80% 미만 장학금을 줄 때 그때 80%가 되는 거고 80% 이상이면 그때는 100%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3번 사립학교. 사립학교에 따른 학교 법인이니까 사립학교 말하는 거예요. 또는 사회복지법인. 이런 비영리 법인 같은 경우는 좀 더 지원하기 위해서 기타 수익사업 소득도 100%까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사회복지법인. 자, 둘 다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준비금 설정했으면 우리가 5년 동안 써야 된다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사용 기한이에요. 설정하고 나서 5년이 된 날까지는 고유목적사업이나 일반 기부금에 지출해줘야 됩니다.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매년 설정할 수 있어요. 매년 수익사업 발생하니까 매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럼 나중에 썼을 때 뭐부터 쓴 걸로 볼 거냐? 먼저 설정한 금액을 먼저 쓴 걸로 보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 순서인데요. 나중에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을 때는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부터 차례대로 상기합니다. 왜냐면 쓰는 기간이 5년 정해져 있다 보니까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사용기한이. 그래서 먼저 설정한 거 먼저 쓴 걸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럴 수 있어요. 3번 좀 특수한 경우인데 우리가 준비금을 설정해 놓은 게 과거에 설정해 놓은 게 100원이라고 볼게요. 100원. 100원. 100원 과거에 설정해 놨고 요걸 이제 5년 동안 쓰는 거잖아요. 어떤 특정해에 쓴 게 150원인 거야. 골목 사업에 쓴 게 150원인 거예요. 과거에 준비금 설정해 놓은 건 100원밖에 없는데 실제 쓴 게 150원이면 더 쓴 거잖아요. 이 더 쓴 거 50원은 그럼 어떡할 거냐라는 거예요. 부족하게 쓴 게 아니라 준비금 설정해 놓은 것보다 더 쓴 거예요. 이때는 그 쓴 해에도 수익사업 소득이 있겠죠. 그걸로 준비금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걸 쓴 걸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3번. 고용목적 사업에 지출한 금액이 과거에 설정해 놓은 고용목적 사업 준비금 잔액을 초과했다. 더 썼다. 그거는 그 해당 연도에 계상할 준비금을 쓴 걸로 보자라고 돼 있는 거예요. 과거에 설정해 놓은 준비금 100원. 지금 쓴 거 150원. 그럼 더 쓴 거 50원 있죠. 그거는 지금 올해의 준비금을 설정할 거 거기서 쓴 걸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문장인 거예요. 자, 준비금 설정한 다음에 나중에 환입해 줘야 됩니다. 환입은요. 언제 이제 환입할 때는 입금 산입하는 건데 언제 입금 산입하냐? 5년 될 때까지 안 썼을 때. 자, 동그라미 분이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5년 될 때까지 안 썼다. 그러면 입금 산입하고요. 이때는 5년 동안 세금을 늦게 낸 거잖아요. 이자까지도 내야 됩니다. 그럼 회사가 설정하고 나서 5년 내에 써야 되는데 한 예를 들어서 한 2년 차 정도 지났을 때 보니까 못 쓸 것 같아. 5년이 지나도. 근데 5년 때까지 안 쓰면 5년치 이자를 내야 되겠는 거예요. 이자가 너무나 부담스럽단 말이지. 그래서 어떡하냐면 원래는 5년 됐을 때까지 안 썼으면 입금 산입하는데 5년 되기 전이더라도 미리 조기 환입할 수 있어요. 그럼 이자 내는 기간을 줄일 수 있거든요. 만약에 설정하고 나서 2년 차 됐을 때 나 더 이상 안 쓰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5년 되기 전에라도 일부를 입금에 산입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2년치 이자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됐을 때 입금 산입하는 게 원칙. 미리 조기 환입하는 것도 괜찮다. 근데 그 기간 이자는 내야 된다. 또 하나는 5년 동안 써야 되는데 어디다 써야 돼요? 용도에 맞게 써야 돼. 용도가 고용목적 사업에 쓰거나 일반 기부금 지출할 때 써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런 용도를 안 썼다. 용도 외 사용. 고용목적 사업에도 안 쓰고 일반 기부금 아닌 용도로 쓴 거예요. 잘못 쓴 거죠. 그럼 이때도 환입하는 거예요. 입금 산입. 물론 이때도 이자 내야 됩니다. 자, 1, 2, 3번 같은 경우 결국은 용도에 맞게 안 썼을 때예요. 5년 될 때까지 용도에 맞게 안 썼을 때, 그 다음에 용도 외 다른 용도로 썼을 때 그때 입금 산입하는 거고요. 4번 일시환입이 있어요. 일시환입은 5년 동안 써야 되는데 이 비영리 법인 자체가 없어진 경우예요. 비영리 법인 자체가 없어진 경우에도 이제 일시에 환입하게 됩니다. 회사가 해산한 경우 또는 고용목적 사업을 전부 폐지한 경우 또는 법인으로 부른 단체가 국기법에 따라 승인 취소되거나 거주라 변경된 경우 셋 다 뭐예요? 비영리 법인이 없어졌거나 고용목적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일시 환입을 하게 됩니다. 자, 환입 사유를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세부상 보시면 고용목적 사업 준비금의 설정 배제라는 부분이 있죠. 우리 비영리 법인 같은 경우에 법인세법이나 조특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비과세 면제 혜택 또는 준비금의 송금 산입, 소득공제나 아니면 세액 감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혜택을 받으면 고용목적 사업 준비금 설정이 안 됩니다. 이건 이중 혜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봤던 건 고용목적 사업 준비금 설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비영리 법인이 수익 사업에서 돈 번 거 원래 과세해야 되지만 그거 다니는 데 쓰는 거 아니고 고용목적 사업에 쓴다. 지정기부금 출연한 데 쓴다. 그러면 과세 이연해 줄게 라는 얘기예요. 기타 특례가 있습니다. 괄호 2번 기타의 비영리 법인에 대한 과세 특례가 있는데 일단 동그라미 3번부터 잠가 볼까요? 일부 가산세 적용을 배제하고요. 필수적 첨부서를 미제출했을 때 불이익도 안 주고요. 복식부기 방식의 장부나 비치기장 의무도 배제한대요. 자, 이 3번, 4번, 5번은요. 비영리 법인의 영세성을 감안해 준 거예요. 능력이 부족하다. 세금 처리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불이익은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일부 가산세 여기 볼까요? 어떤 가산세냐면 장부의 기록 보관 불손실 가산세, 기장 불손실 가산세예요. 증명서류 수취 불손실 가산세, 계산서 등의 제출 불손실 가산세. 그럼 비영리 법인이 장부 기록하는 거 잘할까요? 큰 법인들은 잘하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영세법인들, 개척교 이런 데서는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기장 안 해도 이런 가산세 안 매길게. 증명서류 수취를 제대로 안 했어도 가산세 안 매길게. 계산서 제출을 잘 못했어도 발급을 잘 못했어도 가산세 안 매길게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일반 법인들은 이런 의무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가산세가 안 붙는 거예요. 근데 옆에 대상 비영리 법인이 달라요. 장부의 기록 불가능성수 가산세는 모든 비영리 법인 전부 다의 가산세 매기지 않습니다. 어떤 법인이든 장부 기록하는 거 힘드니까 기록 안 해도 가산세 안 매길게. 근데 증명서류나 계산서 관련된 거는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법인만 대상으로 합니다. 그럼 반대로 해석하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이라면 증명서류 수취를 제대로 안 했을 때, 계산서 등 제출이 제대로 안 됐을 때 가산세 매긴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 사업소득이 중요한 말이네. 그러면 사업을 영위해요. 제조업 등을 영위해. 비영리 법인이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예요.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수익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그런 비영리 법인이에요. 그러면 사업소득 금액 계산해야 되잖아. 각 사업소득 금액 계산해야 되잖아요. 입금에서 소송금 빼야 되잖아. 그럼 제조업 관련된 여러 가지 비용들 빼야 되는데 그 비용 인정받으려면 증명서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계산서 같은 거 끊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업종은 사업을 영위해요.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일반 법인처럼 당연히 이런 것들은 가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소득이 없는 비영리 법인, 예를 들어서 뭐 이자, 배당소득 이런 것만 있다. 그런 비영리 법인은 이런 거 굳이 필요 없거든. 송금 인정받아야 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은 이런 거 안 매기는 거고, 사업소득이 있는 비영리 법인은 이런 거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모든 비영리 법인한테 다 안 매기는 거고, 얘는 사업소득이 없는 비영리 법인만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 밑에 필수적 첨부서류 미제출 시 불이익. 우리 필수적 첨부서류가 뭐가 있죠? 법인세 신고할 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여금 처분계산서, 세무종계산서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제출을 꼭 해줘야 돼요. 근데 비영리 법인 재무상태표 같은 거 만드는 거 쉽지 않잖아요. 손익계산서 같은 거 만드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 제출 안 해도 괜찮다. 그거 제출 안 해도 무신고로 안 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모든 비영리 법인은 아니고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내국법인만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비영리 법인이다. 제조업 등 활동을 하는 비영리 법인이다. 얘네들은 재무상태표 만들어야죠. 손익계산서 만들어야 돼요. 제출해줘야 됩니다. 그 밑에 복식부기 방식 장부의 비치기 장부 배제. 복식부기 하기 힘들죠. 그래서 그거 안 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외. 사업소득이 있는 비영리 법인은 안 그래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법인만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자, 1번, 2번 있죠. 1번, 2번은요. 세금을 좀 편하게 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비영리 법인도 아까 수익사업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내린다고 했잖아요. 그 법인세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일반 법인처럼요. 단기순이익을 출발점으로 해서 세무종 다 해서요. 각사수 구하고요. 과표 구하고요. 산출세 구하고 세액분리 세액감면 다 반영하고요. 최종세액 구한 다음에 법인세 신고 납부해줘야 돼. 원래 그렇게 신고물을 이행해야 돼요. 일반 법인처럼. 근데 이 회사가 이자소득만 있다. 이자소득만 있다. 다른 소득이 없어. 그럼 그 이자소득에 대해서 일반 법인처럼 법인세 계산구조에 따라 법인세를 다 계산해서 신고 납부해야 된다. 너무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너 개인처럼 할 수 있게 해줄게. 원하면 개인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이자가 많지 않으면 14% 원칙세율로 세금 납부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원천징수로 가서 종결 때 얘도 그렇게 해줄게 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비영리 법인 원천징수된 이자고요. 투자신탁이익. 우리 법인의 금융소득 중에서는 이자하고 투자신탁이익만 원천징수가 되거든요. 요거는 원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원천징수가 된 이런 이자나 투자신탁이익은 분리과세 할 수 있고요. 나머지 소득만 그럼 종합과세 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비영업대금이익은 제입니다. 비영업대금이익은 일반적인 우리 원천징수된 이자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비영리 법인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있다? 바람직하지 않죠.
요거는 반드시 종합과세가 돼야 되고요. 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의 양도소득. 쉽게 부동산 판 거예요. 부동산 팔아도 원래는 법인세 계산구조에 넣어가지고 법인세 신고 납부해줘야 돼요. 근데 그게 힘들 수 있다. 그래서 일반 개인처럼 양도소득세 규정을 준용해가지고 계산한 금액으로 법인세 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일반 개인처럼 편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대상은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내국법인. 얘네들만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다면 종합과세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은 제외하고요. 사업소득이 없는 그런 비영리 법인만 적용을 해줍니다. 그럼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자진납부 이런 거 해줘야 되고 분납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법인들 영세한 점을 감안해서 능력 부족인 점을 감안해서 3번, 4번, 5번 혜택을 주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금 내는 것 좀 편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일반 개인처럼 1번, 2번 혜택도 주게 되는 거예요.